10월 달에 FOMC가 없고 11월 달에 FOMC가 있는데 11월 달에 연준이 뭐 이제 우리가 좀 살살 할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엔 9월 소비자 물가를 보거든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다음 FOMC에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7월에 일단 파월이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우리가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폴 볼커 의장 많이 요즘 거론이 됐는데 볼커의 정책 실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80년에 금리 올리다가 금리를 한번 낮췄어요. 꽤. 근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면서 20%까지 다시 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준이 한 달의 물가를 보고 11월 달에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 다만 10월, 11월 물가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12월 FOMC부터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는 매우 가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폴 볼커 의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시대 이전의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1970년대였고 그 이전에 그 연준 의장을 한 10년 가까이 했던 아서 번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정치권의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 뭐 금리 올리는 거 좋아하는 그 정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10년 동안 인플레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끊어낸 건데 그것도 뭐 그냥 끊어낸 게 아니라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살해 협박도 받고요. 또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가 워싱턴에 있는데 미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고 이제 그 교훈은 상당히 심각한 경기 후퇴를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거고요. 이번에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 우린 끝까지 할 테니까 좀 알아서 좀 자제들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연준의 뉘앙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와 지금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부채입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은 40년 전에도 있었고 연준이 금리 지금보다 더 많이 올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과잉 부채에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대출 저는 뭐 만기 연장해 주는 게 답이냐? 그거는 저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가들이 제 생각에는 뭔가 그 강경한 정책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코어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중앙은행가들의 행동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imbl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요, 뭐 폴 볼커 의장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때 뭐 기업들이 그냥 다 쓰러져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 속도로 기업을 계속하면 요즘에 미국의 좀비 기업들이 많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경제가 4% 4.5%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 기업들 막 흔들릴 것 같은데요. 뭐 그걸 제가 뭐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좀비 기업들이 많겠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직후까지의 시기는 초저금리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지속이 되면 망하기도 어려워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한계 기업이 망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들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뭐 망할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특히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200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엄청난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야말로 대마불사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뭐 중소기업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장사라면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렇죠. 일본 기업보다. 근데 상장 제조업체의 3분의 1이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아니고요. 작년까지 비교적 낮은 금리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그게 한국 제조업 상장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들이죠. 물론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국 코스피는 위에 있는 100개가 전체 시가총액의 한 85%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 하나하나는 그런 위험한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뭐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인플레 지표를 보면서 항상 드는 궁금증이 사실 지금 뭐 아까 애플마저도 이제
덜 생산을 할 정도로 네. 이제 수요는 둔화되고 오늘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상해 LA 컨테이너 운임이 4,000달러. 그러니까 네. 작년 말에 12,000달러였는데 네.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런 거 보면 사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인플레를 좀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는 수요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공급 측면에서의 특히 뭐 인플레 요인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희귀 광물이라든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는 없어요. 한국도 미국도.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는 매우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는 뒤따를 확률이 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올린 다음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빠지지 않을까. 예, 물가는 빠질 것 같고 그다음은 중앙은행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물가 상승 8, 9%인데 내년에 높아지기보단 저는 뭐 예를 들면 5%, 6%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관리치는 2%거든요. 근데 2%가 대단히 직관적인 기준이지 뭐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장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한국은행도 2%, 미국 연준도 2%예요. 근데 수정도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야, 그럼 2%까지 물가를 과연 경기나 부채 문제를 생각해서 이거를 꺾어 내리는 게 맞는지 이런 선택을 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인플레 타깃 2% 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타깃을 명목 경제 성장률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일단 3%라 그러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1%밖에 못하면 뭐 인플레는 2%인데 영국이 1% 성장이 버겁거든요. 한 0.5% 성장한다 그러면 인플레 타깃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유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과잉 부채 상황에서는 2%를 고집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국면에서는 뭐 타깃을 조정한다라는 이런 말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통이에요. 그렇죠. 또 다시 이제 시장에 그럼요. 그럼 다시 인플레 몰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분을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특히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면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점도표의 세상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그 11월 FOMC까지 75bp 자이언트 스텝은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4가 되네요. 네, 4. 그래서 이번에 연준 회의를 했을 때 볼커 의장이 아니죠.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그 FOMC 멤버들의 다수는 125bp 1.25%포인트 0.75 올리고 0.5 올리는 게 다수인데 그 1%포인트만 하자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11월에 0.7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 그야말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조그만 변화에 대해서도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 정도의 변화도 저는 시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과 11월의 물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0월과 11월에 물가가 안 좋으면 방금 하신 예상은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1.25%포인트 올리고 내년 3월까지 올리는 거는 지금 정도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정한 전망치라고 봐요. 또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긴축에 대한 공포는 지금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속도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요. 뭐 저희는 예상을 해서 0.75다, 0.25다 이고 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4.25, 뭐 4.5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강달러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는 드는데요. 보면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강달러는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좀 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 수합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화 수합이 2008년도에 우리가 있었고 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미국이 이 달러의 문을 열어주진 않았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불이 나서 전 세계가 어려울 때였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기본적으로 다 미국도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되게 좀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그 코스트도 굉장히 크긴 한데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이 좀 둔화가 되는 징후가 나오는 것이 어쨌든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 생각에는 이걸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역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함수예요. 그 기업 이익과 미래에 벌어질 기업 이익과 현재 가치로 기업 이익을 할인하는 금리의 함수인데요. 지금은 기업 이익이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 매우 확실성이 높은 예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하는데 기업이 이익을 내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는 주가에 더 훨씬 더 나쁜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튼 금리의 변화도 역시 뭐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